네,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새우가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발견이 돼서 지금 전량 리콜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이에 따라서 식품의약국 FDA는 인도네시아산 새우에 대해서 전량 리콜 조치를 하고 미국 내 수입을 차단하는 그런 경보까지도 발령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이걸 통보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오염물질이 발견되면 아예 수입을 차단하겠다라고 경고까지 보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5위의 새우 수출국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새우 수출량의 한 6%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 세계의 6%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에 들어오는 그 새우는 인도네시아산 새우가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게 어디서 들어온 거지를 굳이 이거 뭐 레이블을 보지 않고 그냥 사면 3분의 2 정도는 우리가 인도네시아산 새우를 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특별히 야 이게 뭐 어디서 온 건가, 뭐 북유럽에서 온 건가, 뭐 어디 태국에서 온 건가 이걸 따로 보지 않는 한 인도네시아산 새우인 경우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이제 그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만은 꼭 좀 기억하시고요. 혹시 마켓에서 이번 주말에도 새우를 사시게 된다면 인도네시아산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해당 새우 중에 일부는 월마트에도 납품이 됐고요. 그리고 크로거 체인에도 납품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월마트 크로거가 이제 뭐 전국적인 체인이라는 점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리콜 소식이 나온 김에 그러면은 지금 그 인도네시아산 새우 외에 다른 리콜은 이번 주말에 없느냐? 그걸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찾아봤더니 한 2개 더 있더라고요. 자, 그 중에 하나 코스코에 납품되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 아히 튜나라고 튜나 종류죠. 자, 코스코 자체 브랜드죠. 컬클랜드 브랜드가 붙어 있는 컬클랜드 시그니처 아히 튜나 와사비 포키. 아히 튜나 와사비 포키. 요건 이제 와사비가 살짝 곁들여져 있는 아히 튜나 종류의 이제 뭐 먹거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 컬클랜드 웬만하면 코스코 브랜드 컬클랜드에서 이런 일은 거의 없는데 요번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리스테리아균 오염 우려 때문에 컬클랜드 시그니처 아히 튜나 와사비 포키 여기 이제 전량 리콜 조치 명령을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혹시 아직 회수가 되지 않아서 코스코에 있다면 절대 이거 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스코에 가셔서 이제 아히 튜나 제품 또는 튜나 제품 사실 때 일단 당분간은 컬클랜드 브랜드 좀 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살모넬라균 오염 우려로 리콜되는 계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란은 미 전국적으로 본다면 정말 지역에 따라서 워낙 방대하고 다양한 그런 농장에서 출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드릴 이 브랜드를 여러분들이 혹시 뭐 보셨거나 만나실 일이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블랙쉽 에그 컴퍼니라고 있습니다. 블랙쉽 검은 양이라는 뜻이죠. 블랙쉽 에그 컴퍼니에서 출하된 그 계란 요거 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계란에 그 브랜드 네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블랙쉽 에그 컴퍼니. 그건 살모넬라균이 오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요. 제가 그 영상 설명란에 회사의 이름하고 브랜드하고 다시 한번 글로 좀 적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영상 다 보신 후에 혹시 이제 뭐 잘 생각이 안 나시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에서요. 가난한 노인이 부자 노인보다 평균 9년 정도 일찍 사망한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조금 충격적이기도 하고 이건 뭐 돈 없어둔 것도 억울하고 서러운데 수명까지 짧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흥미로운 점은 이걸 연구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 그 연구위원회도 생각보다 충격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 미국의 고령화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고령화위원회의 연구진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000 가구의 미국 내 노인들을 상대로 추적 분석을 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 연소득 $60,000 이하의 노인들의 경우에 그 기간 동안의 사망률이 15%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소득 $120,000 이상인 소위 이제 고소득 노인들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사망률이 11%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4%포인트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제 생사를 가르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이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그 사망률 4%포인트도 문제지만 평균 기대 수명도 문제예요. 저소득 노인과 고소득 노인 간의 평균 수명 차이는 무려 약 9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고령화위원회는 많은 노인들이 건강상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가 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앞서 이렇게 뭐 저소득 고소득 이렇게 나눠봤듯이 그 비교적 이제 저소득층에 계시는 그런 노인들은, 은퇴하신 사람들은 건강 상황에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좀 잘 안 돼 있고, 또는 배우자 사망과 같은 그런 어떤 충격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좀 안 돼 있고, 또 그를 백업할 만한 어떤 재산 같은 것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결국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과 예방 및 치료의 부족. 이것도 아무래도 저소득층일수록 더 심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재정적인 불안감 같은 것도 늘 갖게 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원인이 돼서 종합적으로 수명 격차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격차가 사실은 생각보다 너무 크죠. 그래서 고령화위원회는 건강과 그러니까 건강과 재산, 요걸 이제 연결 지어서 연구를 해본 것은 우리로서는 처음인데, 그 결과 평균 기대 수명이 9년이나 차이가 난다라는 그 격차는 우리로서도 매우 충격이다. 좀 놀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위원회는 현재 미국 내 노인들은 갖고 있는 약간의 현금, 그러니까 여기서 노인이라 그러니까 참 기준이 애매한데 은퇴자라고 오히려 표현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미국 내의 그 은퇴자들은 갖고 있는 약간의 현금을 들고 이 돈으로 마켓 가서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먹어야 되는 거를 그걸 살까? 아니면은 이 돈으로 집세를 낼까? 아니면 이 돈으로 가서 약을 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극단적인 어떤, 사실은 세 개가 다 필요한 거잖아요. 집세도 내야 되고 마켓도 가야 되고 약도 사야 되고 세 개가 다 필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 중에서 뭘 할까 이 돈으로 라는 어떤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정도의 재정 상황이다 라면서 이 빈곤 노인이 직면한 현실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부유하지 못한 것도 서러운데 수명까지 짧아야 하나요? 네, 뭐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재산이 뭐 많으면 좋습니다만은 뭐 그게 뭐 내 마음대로 다 세상 일이 되는 게 아니니까 뭐 많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또 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좀 맞추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재산이 많고 적음도 개인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요. 제가 가까운 지인 중에 한 분은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몇천만 달러 이상은 충분히 되는 그런 분입니다. 뭐 한 달에 얼마 버는지도 뭐 별로 관심도 없고 그저 그렇게 따져보면 총 재산이 뭐 1억 불 가까이 돼요. 몇천만 달러 충분히 넘어가는데 한번 점심 먹으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무슨 생각이요? 아, 왜 나는 매달 이렇게 다달이 이렇게 돈을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지? 이러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돈을 왜 고민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 고민의 종류도 물론 다르겠죠. 제가 깜짝 놀란 아마 그 고민이 아니고 다른 차원의 고민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다 자기마다 내가 가진 게 많다 적다는 좀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맞추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재산이 많고 적고 이거에 이제 좌우되지 마시고요. 그죠? 재산이 뭐 많으면 좀 오래 살고 재산이 좀 적으면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좀 오래 못 살고 그렇다는 말씀을 지금 방금 전에 그 고령화위원회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산과 관계없이 내가 무언가 다른 무엇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건강하고 더 오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재산이 많고 적고 거기에 좌우되지 마시고 틈틈이 운동하시고 체력 관리, 그러니까 운동에서 체력 관리하시고요. 또 세심한 관심으로 건강 관리하시고 이렇게 해서 재산 관리할 시간에 체력 관리와 건강 관리하셔서 오히려 9년 이상, 10년 이상 더 이렇게 오래 사시는 그런 기대 수명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오염된 제품, 그 리콜된 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것도 뭐 오염됐다, 이거는 사면 안 돼요, 이런 것도 뉴스를 안 들으시거나 그런 정보에 취약하면 그런 거 모르고 가서 덥석 사는 거 아니에요. 사와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피해야 할 것들을 또 리콜 제품 같은 걸 안 사고 하는 것들, 그런 생활 자체가 건강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리콜 소식이나 의료 관련 소식 같은 거 있으면 제가 항상 바로바로 중요하게 먼저 이렇게 좀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빠짐없이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저는 전해드리고 여러분은 빠짐없이 스토리 뉴스 함께 하시고 하셔서 건강관리, 수면관리, 체력관리 이렇게 꼼꼼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찌 보면 뭐 그 재산관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뭐 나을 수도 있겠죠. 네. 자, 오늘도 리콜 소식을 전해드렸고 뉴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을 앞두고 일부 그 우편 요금의 그 한시적인 인상이 있습니다. 뭐 아주 큰 액수는 아니고요. 연방우정국에 따르면 이미 지난 5일부터 프라이어리티 메일을 비롯해서 USPS 그라운드, 또 USPS 그라운드 어드밴티지, 또 파슬 셀렉트 등등등 그 주요 배송 요금이 인상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 5일부로 올랐어요. 자, 이에 따라서 올 연말 그 쇼핑 시즌에 소포를 배송하는 경우에 추가 요금을 이제 내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소포 무게에 따라서 3파운드까지는 요게 이제 좀 제일 작은 거죠. 3파운드까지는 40센트의 비교적 저렴한 추가 요금이 붙게 됩니다. 뭐 40센트 우리가 뭐 올라도 되고 안 올라도 되고 그 정도는 신경 안 쓸 정도인데, 그런데 이제 26파운드 정도 좀 큰 소포가 됐을 경우에는 $3 이상의 어떤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그런 인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상된 요금은 한시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냐? 내년 1월 18일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엄청나게 이제 패키지가 많이 들어오니까 연방우정국도 그 엑스트라 그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일손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엑스트라로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된 충당된 걸 조금 이제 올려서 충당을 하는 모양입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 오르는 액수 따지고 보면 뭐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연말에 가뜩이나 돈 들어갈 때가 많고 뭐 그런데 뭐 크던 작던 뭐 이렇게 뭐 오릅니다. 조금이라도 뭐 인상됩니다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 일단 기분은 별로입니다. 예. 자, 어제도 연방정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그 임시 예산안 표결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제시한 임시 예산안은 찬성 47, 반대 52로 상원 문턱을 또 못 넘었습니다. 상원은 그 이후에 또 이제 공화당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표결을 했는데 공화당 안은 찬성 54, 반대 45로 민주당 안보다는 공화당 안에 찬성이 더 많았지만 그 역시 통과는 못했습니다. 60표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반면에 민주당 예산안 표결 시에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결. 그러면 공화당은 전부 이쪽에 예스, 민주당은 전부 이쪽에 예스 뭐 그렇게 하는 건가? 약간 반란표도 한두 표는 있었어요. 공화당 예산안 표결 시에는 민주당에서 2명의 의원이 그리고 무소속에서 1명이 공화당 예산안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소속은 그렇다 치고 공화당 예산안 표결 때 민주당에서 2명의 반란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민주당 예산안 표결 시에는 공화당에서 1명 반란표가 있었어요. 누군지도 나왔어요. 랜드 폴 상원의원이라고 뭐 워낙 유명한 정치 오래 한 분이죠. 랜드 폴 상원의원 1명이 공화당 당론과 달리 민주당 안에 찬성을 하는데 반란표를 혼자 던졌습니다. 뭐 여하튼 뭐 대세를 가를 수는 없는 뭐 그런 표였기 때문에 결과는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원은 지금까지 모두 7차례의 임시 예산안 표결을 시도했습니다만은 계속 매일 실패하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한국 정부는 이달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에이펙 정상회의 차 한국을 방문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한국 방문 일정 중에 한국 내 조선소를 둘러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을 만들자라고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조선업을 고리로 한 한미 간의 결속을 아예 한국의 그 어마어마한 조선소를 보여주면서 좀 그 결속을 좀 다지자. 뭐 이런 이제 생각이죠.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 일정이 생각보다 짧아질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뭐 그런 일정을 내기는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한국 방문은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이 목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땐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스케줄 상으로 보면 제가 그냥 괜히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스케줄 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31일입니다. 이달 31일.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도착하니까 한국 전에 일본에 가서 물론 일본 전에는 또 말레이시아에 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아세안 또 뭐 정상회의가 있는데 거기 또 참석하시고 말레이시아에서 끝나면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무려
3박 4일이나 체류하십니다. 그리고 3박 4일 생각보다 꽤 긴데 왜 그렇게 일본에서 일정을 많이 잡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본에 지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여러 가지 할 게 많은지 일본에서 3박 4일을 묵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29일 날 도착하는데 29일 도착해서 당일날 그냥 떠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길어봐야 30일까지 1박 2일 체류하는 일정이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길게 계셔봐야 1박 2일, 그러면 30일 날 떠나는 건데 에이펙 정상회의는 31일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건 에이펙 정상회담 참석이 목적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뭘까요? 네. 어찌 보면 이제 뭐 국익을 위한 것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일정을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참석자 29일 아니면 30일 오기로 되어 있거든요. 아직 픽스는 안 됐는데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날 가서 시진핑 주석을 바로 만나게 되면 바로 미팅하고 그럼 뭐 그날 밤에 떠날 수도 있고요. 만일 시진핑 주석이 30날 온다. 뭐 아니면 29일 밤 늦게 도착한다. 그러면 이제 30날 아침에 미팅하고 30날 오후에 떠나는 뭐 그러니까 시진핑 중국 주석 만나기 위해서 한국 경주를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한다. 뭐 요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지금 내놓으면서 중국을 좀 길들이기, 소위 중국 길들이기 때문에 이제 관세를 내놨는데 일각에서는 중국 길들이려고 관세 정책 내놓고 있는데 중국은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지금 그것 때문에 그 외에 애꿎은 여러 나라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불만이 막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한국에서 시 주석을 만나서 그 부분을 좀 단돌이 하려고 그 부분에 관련된 협상을 좀 하기 위해서 한국까지 찾아가는 것이다. 안 그러고는 시진핑 주석은 뭐 미국에 올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전화해도 안 받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해서 안 받는 나라 정상이 딱 두 군데 있어요. 하나는 인도의 모디 총리, 또 하나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해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그 주객이 전도된 거죠.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애가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시 주석이 방문한다는 한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이제 이달 29일 아니면 30일 시 주석과 만남을 갖게 되는데 자, 그 결과가 주목되고 여하튼 지금 이달 말에 지금 그 일정이 그렇게 되고 있다. 한국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외교 각축장의 하나의 장이 될 것이다. 거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인 얘기는 또 임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뭐 말씀드릴 게 많아요. 왜냐면 요즘은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소식 빼면 뉴스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관련 소식을 좀 연결시켜서 전해드리는데 이제 국내 문제로 좀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좌파들의 테러 위협이 매우 심각하다라면서 반파시즘 운동인 안티파 이 안티파를 비롯한 급진 좌파 세력에 대해 우리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좌파들이 굉장히 요즘 보면 강경하게 그렇게 폭력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우파는 더 폭력적으로 더 강경하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안티파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면서 안티파 그들은 선동꾼들이자 무정부주의자들이며 이 일을 하면서 그들은 페이드 피플이다. 그들은 돈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울러 그 안티파에 자금을 대는 그 사람 또는 기관, 회사, 조직 등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할 것이다. 수사를 할 것이다. 라면서 조만간 안티파에 돈을 대는 기관이나 조직은 큰 곤란을 겪을 것이다 라고까지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안티파를 겨냥해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매우 위협적이지만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한 것보다도 훨씬 더 위협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그 안티파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사인했어요. 그러면서 안티파에 대한 수사를 직접적으로 지시한 상태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달 초에 이미 행정명령 사인을 했죠. 그리고 이제 어제 회의에서는 행정부의 고위급 장관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뭐 팸 본디 법무장관 여성분이죠. 그리고 캐시 파텔 FBI 국장 그리고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 이분들이어서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미국에서 이 안보 국가 보안 이런 것과 관련된 수장 중에 여성분들이 꽤 있어요.
그 국토안보부 장관, 이게 뭐 안보와 보안에서 제일 중요한데, 국토안보부 장관은 크리스티 놈,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팸 본디, 파멜라죠. 파멜라 본디 법무부 장관, 두 분 다 여성인데 지금 다 참석해서 이 안티파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다 같이 했습니다. 자, 미국에서 푸에르토리코를 상대로 국가대표 축구 평가전을 갖기 위해 아르헨티나가 미국으로 왔습니다. 이 A매치 대기라고 해서, A매치라는 것은 국가대표 경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주로 이제 축구 경기를 그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얼마 전에도 한국도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과 미국하고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각 나라별로 특정 그 경기를 해야 합니다. A매치. 더군다나 이제 내년에는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이제 평가전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아르헨티나하고 푸에르토리코하고 평가전을 갖기 위해서 아르헨티나가 이제 이미 왔는데 개최 장소를 변경했어요. 왜요? 정세가 불안해서. 자, 아르헨티나가 이민 단속 문제와 또는 이제 항의, 시위, 격화 등등을 이유로 해서 경기 개최지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3일 시카고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시카고 하니까 벌써 답 나왔죠? 네. 시카고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아르헨티나와 푸에르토리코의 국가대표 축구 평가전 장소가 다른 데로 변경됐는데 어디로 가느냐? 플로리다주로 변경됐습니다. 플로리다주는 공화당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뭐 군투입 이런 거는 없죠. 그러니까 좀 안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건가요? 여하튼 그래서 원래 경기는 13일 시카고에 있는 솔저 필드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이게 날짜도 하루 늦춰서 14일 플로리다주의 포트 로더데일에 있는 체이스 스테디움에서 열리기로 변경이 됐습니다. 시카고의 정세가 얼마나 불안하면 축구 경기까지 이렇게 장소가 변경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장소 변경의 원인으로는 시카고 지역의 정세 불안이 지목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시카고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현재 텍사스 지역에서 날아간 텍사스 주 방위군 400여 명이 도착해서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인공지능 AI 칩의 선두주자 어느 회사입니까? 다 아시죠? 지금 이 회사 없으면은 전 세계 그 인공지능이나 컴퓨터 안 돌아갑니다. 네.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CEO가 그 대만 출신 젠슨 황이잖아요. 그 젠슨 황 CEO는 자신이 미국에 올 그 당시에 그 이민 정책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특히 H-1B 비자와 같은 그런 정책이었다면 우리 가족 그리고 나도 미국에 오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CNBC 방송, CNBC가 이제 경제 전문 매체예요.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그 정책이 내가 이민 왔을 그 당시에 적용이 됐다면 우리 가족의 미국 이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마 그럼 그게 언제냐 하면 대략 한 40년 전쯤, 35년에서 40년 전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만에서 태어난 젠슨 황은 그 태국으로 이주한 다음에 9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H-1B 비자 신청료가 10만 달러씩 그렇게 돼 있었다면 나의 부모님은 10만 달러를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가족과 내가 여기 올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은 더 많은 기회와 이 놀라운 나라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당시 미국에 왔고 나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지만 만일 그 당시에 지금과 같은 이민 정책이었다면 나의 아메리칸 드림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뭐 잘 아시다시피 젠슨 황의 아메리칸 드림은 그게 젠슨 황 개인의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잖아요. 지금 젠슨 황이라는 사람은 그 엔비디아라는 회사에서 만든 칩으로 전 세계의 어떤 면에서는 뭐 컴퓨터 칩으로 말한다면 전 세계 공급망을 결정적인 키를 잡고 있는 회사가 바로 여긴데, 그 엔비디아가 대만 출신이고 또 대만의 TSMC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함부로 못한다 뭐 이런 얘기 있을 정도까지인데, 그 젠슨 황의 개인의 아메리칸 드림은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그 발언이 상징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성공할 기회가 여전히 존재하도록 미국의 이민 정책이 일부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미국 이민 정책의 일부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의 새 이민 정책이 자신과 같은 가족의 이민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서부터 막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인재를 끌어모아야 한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본인 원하는 바를 다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쭉 듣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게 텔레비 그 순간 TV를 보는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 좀 들으라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제로 이제 거의 CNBC 진행자하고 젠슨 황하고는 처음에 이제 인사하고 소개할 때 분위기가 아주 좋았는데 그 분위기 좋았던 그 분위기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젠슨 황 CEO가 나를 초청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나는 이민자입니다. 그 얘기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이민자입니다. 어렸을 때 이민으로 나는 미국에 왔습니다. 딱 그 얘기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딱 끝나고 다음 얘기를 하기 그 직전에 사회자가 끼어 들어갑니다. 그 여성 진행자였는데 끼어 들어가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을 내가 여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실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더군다나 이민으로 오신 당신을 여기 내가 같이 있게 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라고 끼어 들어가서 말을 끊고 했어요. 그러니까 젠슨 황이 다른 얘기 하려다가 탁 쳐다보더니 땡큐를 두 번이나 반복하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민 정책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젠슨 황 CEO가 트럼프 대통령 좀 들으라고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여하튼 CNBC에서는 일단 담백하게 그렇게 인터뷰를 했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어찌 보면 전 세계 최고 그리고 젠슨 황이 얼마나 부자냐면요. 미국 내 부자 순위 11위입니다. 11위.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부자죠. 그런 어마어마한 거대한 그 성공을 이룬 젠슨 황도 이민자라고 본인이 TV에 나와서 이렇게 할 정도니 아메리칸 드림이 정말 좀 없어지는 이제 노모 아메리칸 드림이다 이런 말이 좀 안 나오게 젠슨 황 말처럼 여전히 미국은 훌륭한 사람은 좀 받아들이는 그런 마인드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저도 같이 공감을 하게 됩니다. 네, 연방정부 셧다운이 열흘 차에 접어든 가운데 어제 전해드린 LA 인근에 있는 그 버뱅크 공항, 공식 이름은 헐리우드 버뱅크 공항입니다. 그 헐리우드 버뱅크 에어포트에 이어서 거기 이제 문제가 많다 그랬잖아요. 에어 트래픽 컨트롤러 관제사가 막 5시간 동안 아예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버뱅크 공항에 이어서 전국 공항에서 항공편이 이제 아예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테네시주 내슈빌 국제공항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공항이 공식적으로 내용을 올렸어요. 우리 내슈빌 국제공항의 출발과 도착 항공편이 항공 관제사의 부족으로 인해서 축소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은 추가적인 공지가 다시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됩니다라고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행 운영되는 거죠.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현재 내슈빌 국제공항에서 항공편의 그 평균 지연 시간은 3시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평균이니까 어떤 비행기는 그러니까 어떤 시간에 도착하는 비행기는 운 좋게 항공 관제사가 좀 여유 있게 충분히 출근을 해서 뭐 지연 한 2, 30분밖에 안 되고 잘 도착했는데 어떤 시간에 도착하는 비행기는 또는 이륙하는 비행기는 관제사가 예를 들어 뭐 한 명밖에 없고 뭐 이래서 4시간, 5시간 지연되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평균을 내보니까 한 3시간 정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슈빌 국제공항 그렇죠? 그 밖에 이제 애리조나주 피닉스 국제공항, 또 콜로라도주 덴버 국제공항, 그리고 라스베가스 공항 다들 모두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항공편 도착, 출발, 지연이 계속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끝나면은 현재 일을 한 것에 지금은 이제 월급 못 받고 일하잖아요. 현재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그때 정부가 돌아가면 소급해서 물론 받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건 그거고 지금 당장 이 관제사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니까 당장 월 페이먼트를 못하는 그 사람들이 임시로 다른 일이라도 해서 월 수입을 채우려는 그런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관제사들은 이번 달 임금을 못 받을 텐데 그러면 집페이먼 즉 이제 모기지 페이먼은 어떻게 내지? 아니면 뭐 아파트 렌트 사는 사람은 이번 달 아파트 렌트 어떻게 내지? 내가 지금 월급 못 받으면 그런 걱정 또는 자동차 할부나
뭐 이런 건 어떻게 페이먼하지? 또는 아이들 양육비는 어떻게 충당하지? 식비는 어떻게 해결하지? 등등등. 그래서 결국은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내가 지금 일한 걸 나중에 받는다고는 하지만 뭐 그건 그때 가서 얘기고 일단 지금 일한 걸 지금 못 받으니까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면은 내 관제사 잠깐 휴가 내고 우버 드라이버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우버 드라이버로 지금 나가서 이 우버 택시 모는 관제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지금 관제사 인원들이 쭉쭉쭉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지금 공항에서 이렇게 도착, 출발이 몇 시간씩 지연되는 파행 운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뭐 며칠 안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장기화될 조짐이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우울한 그런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10년 뒤인 1935년에 중국의 대만 침공 작전 실행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대만 외교 안보 전문가들의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중국이 호심탄탄 대만을 노린다. 그리고 대만을 저러다가 정말 그 군사적으로 침공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 우려는 뭐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그러면 언제가 될까? 뭐 안 하면 좋지만 만약에 한다면 언제가 될까 뭐 이런 추측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2027년 그러니까 2년 뒤에 있을 것 같다라는 예측을 미국에서는 내보낸 적이 있는데 대만 쪽에서는 2035년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자, 중국이 추진 중인 국방 개혁이 마무리가 돼서 세부적인 침공 준비를 마치려면 2035년 그 정도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그 분석이죠. 중국의 국방안전연구원은 중국이 대만을 침범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는 그 위험 시기는 2035년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군 현대화 3단계 전략이 있거든요. 이제 그 3단계 전략이 1단계, 2단계 뭐 이렇게 3단계 전략이 있지만 3단계까지 굳이 가지 않더라도 1단계 마치고 한 2단계 정도는 최소한 마치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정도의 그 덩치가 된다라는 것이죠. 뭐 덩치뿐만이 아니라 그게 뭐 전략적이든 전술적이든 경제적이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중국의 그 3단계 군 현대화 전략 두 번째 단계가 끝나는 게 바로 2035년입니다. 그 군사개혁의 성과가 그때 되면 성숙기에 접어든다라는 분석입니다. 국제전략연구소 역시 비슷한 그 예측을 내놨는데요. 그 이유는 지난 2017년에 중국 군사학교 개편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자, 그래서 그를 통해서 육성된 장교들이 그러니까 2017년도에 막 한국으로 따진다면 육군사관학교, 더 미국으로 따진다면 웨스트 포인트에 막 들어간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이제 막 만든 거기 이제 2017년도에 들어간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제 뭐 4년 또는 그 이상 교육을 받고 그리고 현장에 배치돼서 뭐 소위로 임관해서 막 소위 하나 달았다고 뭐 바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좀 완숙기에 들어가는 시기도 필요하고 그런 걸로 본다면 2035년이라는 그때가 되면 2017년도에 그런 그 사관학교에 들어간 그 친구들이 2035년에 아주 중요한 고위급 지휘관의 자리를 잡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쫙 일괄되게 고위급 지휘관으로 자리에 앉게 되면 일사불란하게 어떤 군사작전을 취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 그게 바로 2035년이다. 그 얘기입니다. 때문에 중국의 대만 침공을 위한 준비가 2027년까지, 즉 2년 뒤까지 완료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중국과 대만 쪽의 이제 일단 분석입니다. 자, 2027년을 언급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국이 2027년을 예측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고. 자, 그럼 여기서 잠깐만 뉴스를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뭐 좀 이따 뭐 마지막 뉴스도 있습니다만은 중국이 정말 대만을 침공하면 어느 정도의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한국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좀 잠깐만 간단하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자세하게 하기 시작하면 뭐 몇 시간도 뭐 모자랍니다만은 한 1, 2분만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중국의 대만 침공 즉시 미국과 일본은 대만 방어를 지원하게 됩니다. 어떻게? 군사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해군, 공군, 지상군을 보낼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고요. 미국과 일본은 대만에 공군하고 해군을 지원할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가능성이라기보다는 뭐 그렇게 될 것으로 지금 이제 돼 있죠.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한국은 호주,
한국 요런 나라들은 간접적인 군사 지원, 그러니까 물자를 댄다든지 뭐 무기를 지원한다든지 뭐 그런 거 또는 비전투 지원을 하게 되는 것으로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예상되는 인명 피해는 어떻게 보느냐? 전쟁 발발 3개월 동안 중국군 약 15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대만군은 약 9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15만 명, 여기는 9만 명이면 그럼 대만이 이긴 거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그 중국은 훨씬 더 많은 군인이 투입되고 상대적인 이제 투입된 군인에 대한 어떤 비율을 보는 게 맞겠죠. 사망자가 어디가 더 많기 때문에 여기가 졌고 뭐 여기가 이겼고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일단 숫자는 그렇습니다. 중국군 15만 명, 대만군 9만 명의 사망, 그리고 미군과 함께 동맹군으로 참가한 그런 나라의 군인 한 2만 5천 명 정도의 사망이 예상됩니다. 민간인 사망자는 더합니다.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쉽게 말해서 대만 민간인 수십만 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경제적인 피해를 볼까요? 대만의 GDP는 전쟁 발발 3개월 후에 50% 마이너스, 즉 반토막 날 전망이고요. 중국도 약 20%의 경제적인 손실이 예상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국제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미 다 나온 얘기예요. 자, 특별히 이제 걱정되는 게 이제 반도체 공급망입니다. 반도체 타격이 치명적인데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완전히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 대만의 TSMC 때문에. TSMC가 그 대만에 공장 갖고 있잖아요. 뭐 이거 다 초토화될 텐데 그렇다면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망이 붕괴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로 인해서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반도체가 없어서 뭐 컴퓨터 못 만들고 뭐 전화기도 못 만들겠죠. 심지어는 뭐 그런 것도 그런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미국의 주식 시장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식 시장이 붕괴되면 어떻게 돼요? 미국의 경제도 초토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 앞에 있는 조그만 섬 대만을 침공해서 우리가 확 먹을래. 이게 아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그런 일이 생기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지갑에도 당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부분도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계속해서 좀 팔로우 계속 좀 추적하면서 알아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2027년이던 또는 2035년이던 뭐 더 이상 그런 끔찍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전쟁, 피해 이런 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끝뉴스인데요. 최근 미국에서는요. 아내가 남편보다 돈을 더 잘 버는 그런 부부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은 여성이 가정 경제에 기여하는 비중이 남성보다 커지고 있는 현상이 이미 미국 내에 뉴 노멀이 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보다 돈을 더 잘 버는 그런 현상이 야, 저 집은 부인이 돈 더 잘 번대. 이렇게 얘기할 만한 상황이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죠. 당연히 부인이 더 잘 벌 수도 있고 남편이 더 잘 벌 수도 있고 그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인식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 노멀이라는 것이죠. 과거에도 부인이 돈을 더 잘 버는 그런 부부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과거로 가면 갈수록 그때는 야, 저 집은 부인이 그렇게 돈을 잘 번데 그 남편이 쪽도 못 쓰잖아 이런 얘기 옛날일수록 그런 게 많았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게 점점점 줄어들다가 이제는 미국에서는 그런 거를 별로 이렇게 이상하게 인식 자체가 안 들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뉴노멀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는 통계에서도 잘 나옵니다. 비영리 기관 퓨 리서치 센터의 연구 결과 아내가 남편보다 돈을 더 잘 버는 부부의 비율, 물론 아직도 그게 50%, 60%는 아닙니다. 1970년대 초를 비교해보면 그런 커플이 그런 부부가 아내가 돈 더 잘 버는 비율이 한 3% 정도 됐대요. 그런데 최근에 2023년도에 이제 마지막 조사한 게 있는데 그때 보니까 이게 10%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와 비교해 보면 3배 이상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10가구 중에 1가구가 부인이 돈을 더 잘 버는 그런 집인 거죠. 이 10%면은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긴 합니다. 자, 같은 기간 가정에서 아내가 유일한 생계 부양자인 경우, 그러니까 남편은 경제 활동을 안 해요. 부인만 돈 버는 거예요. 그런 그 비율도 1970년대에는 2%였는데 지금은 한 6% 정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내가 남편보다 더 높은 수입을 올리게 되면 가정에서의 그 역학 관계도 여성 위주로 설정될 수 있다라면서 이렇게 되면 남성을 무력화시키고 또 부부 관계를 뭐 좀 파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뭐 이런 우려감 이런 게 이제 과거에는 많아서 과거에는 그래서 그런 구도가 좀 금기시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에 좀 익숙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을 했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 뉴 노멀이라는 단어 참 많이 들었죠.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 이게 그당 코로나 전에는 뭐예요? 가끔 마스크 쓰고 나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에게 민폐 끼치는 거 싫어하니까 혹시 내가 감기 기운이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교회 갈 때든지 어디 마켓 갔다든지 남에게 혹시 옮겨질까 봐 가끔 마스크 쓰고 나가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막 이상하게 보는 거 그 당시에는. 저 사람 무슨 뭐 옆에만 스치고 지나가도 무슨 큰 병 나한테 옮기는 큰 뭐 몹쓸병에 걸린 사람처럼 이상하게 쳐다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그 마스크 안 쓰고 뭐 나가고 뭐 그런 적도 많았는데 코로나 때는 너나 나나 다 마스크 썼고요. 그때는 뭐 코로나 시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나 코로나가 끝난 후에도 그런 어떤 인식이 있어서 웬만하면 조금만 뭐 하면 이제 마스크 쓰고 이런 것을 좀 이상하게 보고 그런 건 이제 거의 없잖아요. 아, 저 사람이 뭐 감기 기운이 있나? 아니면은 저 사람은 멀쩡한데 다른 게 옮기기 내가 옮는 게 싫으니까 뭐 썼나 보지 하고 뭐 굳이 뭐 막 이상한 벌레 치고 막 이제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현상 갖고 뭐라 그래요? 뉴 노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뉴 노멀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서 많이 듣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앞서도 아내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부부들이 이렇게 급증했다라는 것도 요새는 뭐 이상하게 생각 안 하는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 안 하는 걸 뉴 노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뉴 노멀이라는 단어를 여러 분야에서 많이 듣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뉴 노멀이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많아지는 거. 저는 또 그런 생각해요. 이렇게 뉴 노멀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는 이것도 뉴 노멀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여하튼 주말입니다. 잘 지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